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상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여기 앉으니까 좋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고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안 좋습니다. 2% 어려우셨습니까 또? 2%는 뭐 오늘 일정이 있어서 네. 2% 대타로 네. 김상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왜 또 김상훈 기자 괜찮은 게 김상훈 기자가 원래 또 글로벌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글로벌 그런가요? 자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자원 좋아하는데 오늘은 인도 이야기 할 겁니다. 인도. 인도의 정경유착. 정경유착. 정경유착 뿌리 뽑자. 정경유착. 우리나라도 진짜 정경유착 굉장히 심했던 나라인데, 야, 어쩔 수 없죠, 개발도상국에. 인도는 정말 상상 초월이라고 하고, 그래서 은행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수지치의 소유자.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예, 수체류분의 김기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 총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인도에서 뭐 유권자 9억 6천만 명이 100만 개의 투표소를 향해 달려가서 뭐 표를 행사한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한다면서요? 한 달 반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요. 결과는 6월 초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색칠한다면서요. 네,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이렇게 발라줘가지고요. 손톱이 다 거기 달아지기 전까지는 그 잉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뭐 민주주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난 5월 8일 수요일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께서 텔랑가나라는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시다가 예. 갑툭튀로 이제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분 발언을 이제 조금 이제 옮겨 보면 안바니, 아다니 요 두 개의 재벌한테 네. 야당인 너네 의회당도 뇌물 받지 않았니?라는 문장이 이제 연설 중간에 갑툭튀로 나온 거예요. 아, 연설 중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집권당인 BJP 인도 인민당도 아니고 네. 이분이 야당을 향해서 너네 안바니 가문하고 아다니 가문하고 거기 두 개한테 뇌물 받았잖아.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집권 여당한테 보통 뇌물 주지 않나요? 그죠? 보통은 그러죠. 네, 보통 뇌물 주는데 집권 여당의 총리께서 야당 너네도 받았잖아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네 도는 우리도 우리도 받았지만 너희도 정확히 너네도 받았잖아라는 질문 안 하셨지만 예. 너네 받았지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 도대체 왜 이 선거판에 갑자기 강제 등판당한 이 두 개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이 두 개의 기업이 하필이면 특정 지역, 하필이면 특정 우리로 치면 특정 군, 네, 이 두 개의 기업이 얼굴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인도 1등, 2등을 다투는 부자들을 배출한 기업이고요. 네. 여태까지는 서로 사업 영역도 겹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진검승부를 하려고 하는 두 개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 기업의 현대사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정경유착 얘기를 조금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선거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니까 요 첫 번째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 뭐 인도 경제에 대한 상찬이 되게 많습니다. 뭐 2022년 말인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자기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 제치고 5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뭐 2023년까지 뭐 G3까지 올라간다 별별 얘기 되게 많죠.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모디 총리께서 취임한 2014년 이후로 한 두 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간 적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푹 꺼진 거는 코로나 때 네, 일이 됐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때 두 개를 제외하고는 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7%, 8%대의 뭐 성장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도 경제가 뭐 갑툭튀로 이제 자기 혼자 성장한 건 아니고 이 성장을 뒷받침한 뭐 다른 개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대부분 이제 개도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대기업들을 이제 몇 개를 좀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그룹핑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출신 지역에 따라 그룹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개의 그룹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인도 경제가 여기 있는 1960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과 인도의 총 GDP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2014년이 이제 모디 총리가 취임한 해니까 그 이후로도 뭐 쉬지 않고 인도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저 있죠. 노란색이 무슨 인도 GDP를 말하는 거예요? 노란색 반은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네, 1인당 국민소득이고요. 네. 검정색 선이 인도의 총 GDP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뭐 잠깐 넘어가기 전에 2014년하고 지금하고 약 10년 사이를 비교를 해보면 네. 예. 인도 총 GDP가 2014년에 한 2조 달러 정도 됐는데 예. 지금은 뭐 가뿐하게 3조 달러 당연히 넘었고요.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1인당 GDP, 1인당 GNI도 한 1,50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000달러 이상 올라가지고 한 2,5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럼 뭐 집권 여당인 BJP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말하자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무섭게 올라가곤 있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 경제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요걸 한번 잠깐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2021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인도의 10대 부호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칼럼에 있는 이름은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에 있는 어떠한 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구자라티라는 상인 집단이 하나 등장하고요. 구자라티가 그러니까 동네 이름인 거죠? 정확하게는 우리로 치면 강원도 뭐 이런 그렇습니다. 구자라트라는 주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7천만 주, 예. 그래서 그 주의라는 형용사로 구자라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구자라트 강원도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뜻이네요. 예, 구자라트 출신의 이런 뜻입니다. 아. 그다음에 또 마르와리라는 집단이 하나 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파르시라는 집단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파르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르시가 제일 알려져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셋다 모르겠는데. 구자라티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구자라티는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서 예.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그 적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민족 집단이고 종교 난민입니다. 요분들이 이제 파르시 집단인데 파르시 저 동그라미에서 제 밑에 파란색, 거 있는 거. 파란색으로 표시돼 화살표로 표시돼 있는 분들인데 예. 대표적인 기업 이름 대면 아마 아실 거예요. 타타그룹이 파르시. 타타그룹. 네. 오. 그래서 이분들은 인도 분들하고 인종적으로 다르시고요. 페르시아 분들입니다.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다. 중국어로는 배화교, 예. 영어로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해가지고 예.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 분과 인종적, 종교적으로 완벽히 달라요. 다르십니다. 완벽히 다르세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마치 인도의 유태인과 같은 집단이다. 소수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르시라는 집단을 인도의 유태인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에 똘똘 뭉쳐 살아요, 그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마하라슈트라의 뭄바이에 제일 많이 사시고요. 그다음에 구자라트 지역에 일부 조금 살고 있고 그런 대도시 위주에 살고 있습니다. 5만 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5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인구가 작습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한 10만 명 됐는데 네. 이분들이 자꾸 이제 애를 잘 안 낳아요. 이분들도. 아 그래요? 돈이 그래가지고 많아서 그렇구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5만 명 지금 남아 있고요. 뭐 거기- 대도시 거기- 위주로 살고 있어요. 거기도 K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잠깐 옆으로 빠지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그런 정통 보수주의적인 분들이셔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결혼한 사람만 파르시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한테만 재산 상속을 해줘요. 아 그래요? 다른 한 명이라도 엄마 아빠가 한 명이 다르면은 파르시로 인정을 안 해줘요. 베타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어가지고 그 인구 집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뭄바이에 있는 뭐 목 좋은 땅은 다 파르시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막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알겠습니다. 집단입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다. 마르와리로 넘어가면 요 마르와리 집단도 되게 재미있는데 라자스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제 황량한 사막 지역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원래 예. 라자스탄의 마르와르라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이제 그 동네 출신들을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예. 나중에는 저 라자스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통 명사로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르와리. 예,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뭐 우타르 프라데시를 거쳐가지고 비하르 나중에는
저 끄트머리 웨스트 벵골에 있는 캘커타까지 쭉 가시면서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이제 영역을 상업망, 넓히는 유통망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 마르와리라는 집단을 제일 유명한 기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르셀로미탈이라는 아하, 철강 기업이 있습니다. 철강 기업.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소유한 락슈미 미탈이 저 마르와리 집안 출신입니다. 출신 기업인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집단을 말하자면 일종의 대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얼핏 이제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상업의 전통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만들어진 기업들이 풍성하게 이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개의 대조군과 대비해서 우리의 실험군, 우리의 오늘의 구자라티. 대상인 네. 구자라티를 잠깐 얘기를 하도록 넘어가야 됩니다. 정경유착. 근데 약간 그 전에 말씀하십시오. 구자라티에 대해서 이제 배울 네. 건데 네. 궁금한 게 지금 이 왼쪽 지역의 마르와리, 구자라티, 파르시 요 세 군데에서 기업이 융성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기업들을 보니까 다 여기 지역이네. 뭐 이런 출신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렇 보통 동부가 훨씬 네. 수도도 있고 뭐가 이렇게 훨씬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왼쪽은 좀 우리로 치면 강원도.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는 침입의 통로로서 항상 두려운 곳, 그러니까 북쪽하면 그렇죠. 그분들은 항상 그래서 예. 그 긴 장송도 막 쌓고 이랬잖아요. 인도 사람에게 두려운 곳은 서쪽입니다. 서쪽. 왜죠? 유럽. 아랍 민족, 아.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멀리 가면 기원 후 2세기 3세기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침입했던 곳도 바로 그 구자라트와 라자스탄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침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역사 얘기 잠깐 하죠. 기원 후 64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종교가 하나 탄생을 합니다. 네. 무함마드라는 이제 무역상이 만든 종교인데 힌두교와는 다르게 유일신을 모시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가진 종교였어요. 예. 이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삼지사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기와는 다른 유일신교를 믿고 있는 집단을 하나 만나요. 그 집단이 파르시 집단이었습니다. 아, 요 밑으로 내려온 파르시. 예. 파르시 집단이 이슬람교도한테 판판이 깨져가지고 종교 박해를 피해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처음에는 구자라트에 그 다음에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파르시는 말하자면 종교 난민이에요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1100년대쯤 되면 이슬람 노예 왕조가 인도 북부로 거의 다 완벽하게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00~500년 지나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슬람 무굴 왕조가 이제 북부 인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이 무굴 왕조의 말하자면 통치 자금을 대줬던 쩐주가 마르와리였고요. 아하. 인도가 프랑스를 완전히 말하자면 제치고 인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플라시 전투에 그 대금을 대준 것도 역시 마르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인도에 이제 영향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줬지만 의외의 포인트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갑툭튀로 등장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근데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가정교육이 특별하거나 뭐 하여튼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소수의 인종들이 그룹도 세우고 하여튼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도 경제에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인도의 요 상인 집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좀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티아르나 뭐 카리스 뭐 코마티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네. 이런 상인 집단들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뭐 서쪽에 신디나 뭐 이런 것도 신디가 아마 서쪽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그냥 속된 말로 전국구로 명함되밀 수 있는 상인 집단을 3개를 꼽아보라 그러면 요 3개거든요. 그러니까 파르시, 마르와리, 그다음에 구자라티.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출신 지역별로 묶어놓고 본인들이 되게 맞습니다. 상부상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삼성, LG. 와. 우리나라는 삼성, LG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동네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송상, 만상, 뭐, 뭐 그렇잖아요. 내상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동네 사람이랑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한 동네에서 오른쪽은 삼성, 왼쪽은 LG. 어떻게 그렇지? 야. 뭐 그런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대조군 얘기는 빨리 해서 지나가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훅 지나간 다음에 구자라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인자하게 생기신 이제 팔 괴고 있는 분 하나랑 이제 코수염을 멋있게 기르신 이제 두 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네. 그 팔 괴고 있는 분이 무케시 안반이라는 분이고요. 안바니.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코수염 멋있게 기르신 그 분이 사람도 이제 안바니요? 아다니. 가우탐 아다니라는 분입니다. 요 두 분이 이제 그 창업하고 키운 기업이 왼쪽 분이 키운 기업이 이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안바니 아버지인 디루바이 안바니라는 분이 1958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우탐 아다니는 창업 1세대입니다. 저분이 1988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뭐 저분 형이 만든 기업에 뭐 자기가 취직을 하긴 했지만 여하튼 뭐 한쪽 분은 창업 2세대, 창업 1세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느낌이 다르죠. 대조군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업의 역사가 수백 내려온 적게는 수백 년, 많게는 뭐 한 몇 천 년 가까이 되는 기업. 물론 그 몇백 년 전에 뭐 회사법에 따라 가지고 법인 자격 내고 등기는 안 했겠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고 요 두 개의 기업은 창업 1세대 내지는 창업 2세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창업한 기업이라고 해봐 1958년입니다. 아, 거기는 개성상인 느낌이고. 그렇죠. 여기는 맞습니다. 삼성. 막 나온 애들이구나. 막 나온 애들. 그렇죠. 그분들이 보기엔 얘네들은 이제 새파란 애들인 거죠. 어디 근본도 없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1등, 2등 부자 그룹이 됐습니다. 아다니가? 1등, 2등, 아다니. 요 두 집안이 1등, 2등 부자 집단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부자 집안이 거죠.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창업 1세대 또는 2세대가 경영 중이고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그 마켓 쉐어 확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개도국의 대기업들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막 등장합니다. 뭐 엄청나게 부채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든지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오늘 얘기의 그 주제가 되는 아다니. 실험군 예, 아다니. 문제적 집단인 구자라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자라티는 지역의 그 출신들인 거고 네. 신흥 상인 세력. 네. 근데 그 상인 세력의 대표 주자가 아다니 그룹이고. 네. 아다니 그룹이 뭐 우리나라 삼성처럼 다 아는 애들입니까? 뭐 다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느낌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하고 비슷하냐면 발전 5개 자회사 플러스 한전 플러스. 예, 한전 플러스 여기가 뭐 철도도 가지고 계시고 코레일 플러스. 그린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니까 SK 뭐, 플러스. 네, 뭐 LG 엔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예. 그런 인프라에 있어서는 하여간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거 사업하는 데구나. 네, 그러니까 이 아단이라는 그룹과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이 같은 주 그것도 같은 군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 그 구자라트라는 주에 강아지의 입처럼 벌려져 있는 저 쿠치만이라는 곳에 네. 북쪽 동네가 문드라라는 동네고요. 남쪽 동네가 잠나가라는 동네인데 그 예. 두 개의 바다를 마주보고 이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이제 같이 마주서고 있습니다. 네. 북쪽에 있는 그 문드라를 제가 잠깐 구글 어스에서 확대를 해봤는데 예. 밑에 있는 그 항구에 이게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점점점 되어 있는 저게 컨테이너 선들입니다. 컨테이너 선. 마우스로 한번 가르쳐 봐 주시죠. 마우스가 움직이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여기 예. 있는 컨테이너 선. 얘가 예. 컨테이너 선입니다. 네. 네. 여기는 컨테이너 하적장이고요. LNG 하적할 수 있는 여기 장비들 여기 있고요. 요만한 사이즈의 또 다른 항구가 북서쪽으로 한 2km 정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4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체 석탄 화력 발전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여오는 석탄을 위해서 전용 철도까지도 다 깔았습니다. 와. 문드라라는 동네가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인도에서 제일 큰 항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아예 소유하고 단독 항구처럼 쓰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를 1995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항구 개발이나 인프라 개발이 경험이 전혀 없는
33살짜리 젊은 무역상 아다니가 음. 그 엄청난 그 민관 합작 사업 PPP 사업을 수주해서 음. 불과 몇 년 사이에 상업 운영을 개시했고 1988년도인가 컨테이너 항은 1998년인가 그때 아마 예. 개항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항구로서의 확장 사업을 벌려가지고 최종 완공은 아마 2007년인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3살짜리 젊은 무역상, 플라스틱 물건 막 팔던 무역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수주해서 순식간에 인프라 사업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예, 인프라 사업의 최강자가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수주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습니다. 거북선 지폐 보여주면서 자 이거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설계도 보여주고 자 이건 설계도야. 자 이건 땅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조선소를 지을 거야. 우리도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다니 그룹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 문드라 항구부터 시작해서 아다니 그룹이 운영하는 컨세션 받아가지고 항구예요? 예, 운영하는 항구들이 주르륵 저렇게 초록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다니가 항구를 다 장악하고 있네요. 예, 뭐 해상 물류는 아다니 그룹을 통하지 않고서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와, 들 정도로 예. 문드라부터 시작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비자카 파트남이나 뭐 강가바란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난 항구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로 끝이 아니고요. 2018년, 2019년쯤에 이제 인도 정부가 이제 세수 부족하고 이러니까 공항의 운영권을 막 민자 사업자한테 불화를 해줍니다. 근데 공항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운영해 본 적이 없는 항구 운영 경험은 있지만 아다니 그룹이 2018년도에 매물로 나온 6개 공항을 싹쓸이를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을 제가 이제 그 항구 공항을 지도에 표시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그 이후로 문바이 공항 하나를 더 이제 그 불화 받아가지고 이제 7개가 표시되어 있고 최근에 문바이 제2 공항도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8개 제일 큰 8개의 공항을 지금 아다니 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박이다. 뭐 100% 로비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저 그래, 저 말이 안 되지. 항구나 그러니까. 뭐 공항이나 이런 거는 진짜 관이 결정해 주는 사업인데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제 자기네들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고 공정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승리해서 이거를 다 받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겠죠. 말은. 밑에 있는 사진은 약간 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가져오긴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여당 대표가 예. 삼성이나 현대에서 제공하는 전용 제트기를 수십 차례 타고 다니고 아, 심지어 저게 그거를 전용 제트기를 탔다는 거예요. 네, 선거 운동할 때도 활용했다라고 하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겠죠. 아다니가 난리 나죠. 항공사를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가용 제트기입니다. 야. 자가용 제트기입니다. 수십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게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약간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전통이 있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이런 걸 상상을 못 하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 암살 당한 집이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창업자가 제공해준 공짜로 제공해준 별장이다 이런 거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김구 선생님보다 더 존경을 받는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한 그 집이 마르와리를 대표하는 비를라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이 소유한 별장이었습니다. 월세 하나도 안 받고 초호화 별장에 살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기거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 안 되는 정서이긴 한데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한테 좀 이렇게 뭘 하는 게 제공해주는 이런 게 약간 좀 그 있긴 있어요. 관행이 좀 있긴 합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희한하네. 우리가 그런 거 탔으면 저렇게 아다니 글씨라도 좀 지우고 이러는지 아니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 손 흔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진짜. 하겠죠. 한 2024년도에 그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긴 했습니다. 이거 다 뇌물 아니냐 문제 당연히 삼긴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뻔히 하는 이제 반격이 있습니다. 너네도 그렇게 하지. 사실은 이제 의회당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소냐 간디의 너도 탔잖아, 너도 탔잖아. 뭐. 소냐 간디의 처남인가 뭐 동생인가 하여간 누가 이제 그 무기 로비스트한테 돈 받고 막 비즈니스 클래스 막 받고 막 스위스 같은 데 여행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도 그랬잖아라는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러지 마, 너도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치사한 반론이긴 한데 하여튼 약간 우리보단 관대할 거는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2019년에 그렇게 공항을 불화받았던 거를 뭐 아다니 기업의 어떤 뭐 별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악몽의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악몽의 그렇겠죠. 순간이 언제 왔냐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 한 1년 4개월 전쯤에 2013년 1월에 뉴욕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코딱지만한 그 공매도 전문 기업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그래서 기업이 기억나요. 네. 그 기업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이 얘네가 아다니 그룹이 분식 회계했다, 아주- 뭐 회계 부정했다고 그래서 네. 뭐 주가 급락하고 그랬었죠. 1000억 불 정도 되는 주가가 한 2, 3주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주의 집중을 했었죠. 와, 저런 일이 있었냐. 이제 아다니 그룹한테도 진짜 악몽의 순간이었겠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잘 추적이 안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 그러고 보니. 이후의 얘기를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아다니 그룹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인도 정치가들, 기업가들, 심지어 막 언론, 일반 대중들도 막 아다니 편을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기억이 맞다면 마힌드라 그룹을 창업했던 그 마힌드라 회장이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Never bet against India라고 막 자기를 욕한 것도 아니고 아다니 그룹을 욕했는데 인도를 향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숏 포지션 하지 마라. 우리 인도를 감히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성남 메시지를 막 올리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애국적인 인뽕이 가득한 그런 반응이 막 화르륵 타올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다니 그룹이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말하자면 그 조언을 따라갔어요. 부채 줄이고 비주력 사업 좀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다니 그룹 자체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가 상당 부분 맞았다라는 걸 거꾸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아예 공매도 포지션 잡아놓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심한 보고서를 이렇게 막 써서 냈기 때문에 예. 힌덴버그 리서치가 낸 보고서가 다 맞다라는 얘기도 할 수 없고요. 그거를 거꾸로 방어한 아다니 그룹이 한 400몇 페이지짜리 반론 보고서를 냈어요. 네. 이게 또 다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진실은 이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근데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아다니 그룹이 부채 축소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주력 계열사 다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쟤네들이 한 말이 좀 맞았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제 기억으로는 분식 회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다니는 그 모디 총리하고 유착이 심하다. 네. 뭐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무슨 조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그 이후에 그냥 다 살아났나 보죠. 그냥 미안해 우리가 부채가 좀 많지 좀 팔게 정리 좀 할게 그러고 끝났습니까?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CBI 그러니까 인도 증권 감독국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하긴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몇 주 전쯤에 대부분 다 무혐의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다 났습니다.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부장님 보시기에 뭐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좀 잘 조사를 했는데도 정말 생각보다 깨끗한 일일까요? 아니면 51대 49로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에이 51대 49만 몇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힌덴버그 예. 리서치에서 낸 표인데 너무 복잡해서 다 디테일하게 가진 않을 거고요. 예. 왼쪽 맨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아다니 그룹이 가지고 있는 다 인프라 기업들이거든요. 인프라 기업이 얼마나 그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고 주가가 그렇겠죠. 쉽게 움직이기가 그렇겠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3년 사이에 어떤 기업은 1398%가 주가가 상승하고 가장 부진한 기업은 3년 사이에 98%가 상승을 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도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럴까를 찾다 보니까 두 번째 표에 그 첫 번째 칼럼에 프로모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4점 몇 프로, 72점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걸 인도 그 주식 시장 관련법에서는 상장 회사의 대주주는 총 주식의 75% 미만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대주주가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찾아보니까 그 왼쪽 세 번째 표에 있는 모리셔스에 집중적으로 펀드들이 막 만들어져 있는데 그 펀드의 자산의 99%, 98%가 아다니 그룹에만 투자하고 있는 펀드였던 거예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여기까지 썼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딱 연관성이 이제 꿰어지는 거죠. 지들 돈으로 장난쳤다는 거잖아요. 라고 힌덴버그 리서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인도 증권감독국에서 내렸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제가 나오겠죠.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안 나온 건지 안 모르겠어요. 나온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삼성 펀드, 삼성 ETF는 삼성그룹주에만 투자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다니에만 투자하는 ETF야. 네. 그럴 수는 있잖아요. 아다니 그룹도 최초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리셔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인도 감독 당국에 말하자면은 받아들여진 건지 정확히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좀 뭐 실력이 부족해서 못 찾는 걸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하튼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도 정부 당국의 조사는 지금 현재는 요 관련해서 조사는 일단 혐의 없음으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 냄새는 나는데. 콕 집어서 뭐가 좀 이상한지는 우리가 찝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좀 이상한 좀 냄새는 좀 나는 것 같죠. 궁금한 건 네. 결국 자꾸 이게 쭉 얘기 들어보면 이 아다니가 급성장을 하고 특히 항공 인프라 이런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이렇게 뒤에서 좀 잘 인정을 해주고 찝어줘야지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그럼 모디가 전용기도 태워주고 뭐 했다는 건데 둘은 왜 친했을까요? 왜 그 모디 같이 촉망받는 정치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명한 개성 가문도 있고 유명한 그 상인 가문들이 있는데 그 왜 근본도 없는 아단이랑 손을 잡고 그랬을까? 콧대가 높지 않을까요? 개성상이랑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뭐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예. 모디라는 분과 이 아단이라는 분을 인간적으로 약간 좀 비슷하게 비교하시는 경영학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냐면 이 아단이라는 분하고 모디라는 분이 동네도 당연히 구자라트 같은 동네 출신. 예. 출신이고 그다음에 첫째로 이 두 분이 종교는 다릅니다. 이제 모디는 힌두교도이시고 예. 이제 그 아다니는 자이나교도여가지고 종교는 다르신데 이 두 분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는 아하. 육식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식물의 뿌리도 먹지 않는 지독한 종교거든요. 굉장히 금욕적인 종교입니다. 모디 총리도 굉장히 열렬한 힌두교 신자시고 당연히 뭐 육식 안 하시고요. 그다음 뭐 요가를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모디 총리는 나는 인도를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친다라는 그런 정치관이 결혼도 있고 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이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단이라는 이 분도 진짜 뭐 하루에 24시간을 다 자기 기업 경영에 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굉장히 금욕적이고 굉장히 집요한 경영 말하자면은 전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예. 둘째로는 이 두 분이 약간 또 비슷한 게 조금 토속적이세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영어를 조금 못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니면 인도에 대한 이제 사랑이 좀 넘치십니다. 인도에 있는 웬만한 재벌 기업은요, 조금만 돈 벌면 영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별장들을 사댑니다. 그러니까 안부자 뭐 형제 안부자 시멘트 지금 이제 뭐 아다니한테 이제 넘겼지만 그러니까 안부자 브라더스나 아니면은 뭐 무케시 안바니 같은 양반들도 몇 억 유로짜리 막 이런 성을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턱턱 사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여름이나 이런 데 별장에서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이 아단이라는 양반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는 인도가 좋아. 나는 해외 안 나갈래. 난 휴가도 인도에서 보내. 이런 식으로 국뽕이 좀 있구나. 국뽕.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성정들이 좀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 한 부류가 있고 예. 이제 현대사를 살펴보시는 이제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분들은 2002년도에 발생한 고드랍 그 폭동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합니다. 이제 2001년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시 이제 구자라트 주지사에 취임해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얘기를 좀 빨리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힌두교도가 일방적으로 무슬림들을 좀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주지사가 조금 이렇게 힌두교 극렬주의자라는 인상을 이렇게 줬던 그런
폭력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 모디 주지사 입장에서는 구자라트에 좀 투자 좀 유치하고 싶은데 어. 그런 이제 이미지가 바깥으로 확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예. 투자 유치 포럼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넌 너무 과도한 이게 힌두교야. 기업들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그때 제일 먼저 손들고 다른 기업들 동료해서 그 포럼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이 가우탕 아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약간 빚을 진 거죠. 이제 자기를 살짝 살려준 거죠. 이제 면을 살려준 거죠. 예. 이 이후로 뭐 타타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심지어는 외국계 기업까지 큰 제조업체들이 구자라트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요. 예. 요 트렌드를 눈치챈 일본 기업들도 그때부터 구자라트에 상당 부분 FDI를 실시를 합니다. 구자라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완전 그 구명조이잖아. 사태를 좀 이렇게 그 우정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우리 광고가 잘 없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안 받습니다 광고도.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도. 네, 이제 그 쿠치만을 사이에 두고 남쪽인 잠나가르라는 동네를 자리 잡고 계신 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그 안바니 그 집안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됩니다. 요 집안 얘기는 뭐 짧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디 안바니? 1등. 네, 그 무케시 안바니 그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1958년도에 만든 기업을 이제 뭐 2004년도쯤에 이제 자기 동생하고 이제 찢어 가졌습니다. 예. 뭐 형제끼리 뭐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하여간 형제의 난을 좀 세게 한번 겪으셨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에 동생은 자기 스스로 나 파사니아라고 이제 나자빠졌고요. 형은 아다니하고 1, 2위를 다투는 이제 거부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이 성장하는 그 성장 말하자면은 이제 길을 보면 대기업들이 되게 어떠한 길을 밟아오는지가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한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나 수출 관련된 특허권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탕은 너만 수입할 수 있어. 폴리에스테르는 너만 수입할 수 있어. 그러다가 두 번째 스텝을 가면 그 해당되는 산업의 독점적인 생산권 내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수입 대체화 산업화 공장을 이제 허가권을 받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나라도 대충 떠오르시죠? 그렇죠. 세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간 다각화, 그 다음에 비연간 다각화로 갑니다. 요 네 개의 스텝을 대부분 밟잖아요. 예. 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정확하게 고기를 밟았습니다. 폴리에스테르 독점 수입권, 폴리에스테르 독점 생산권, 정유화학 산업으로의 연간 다각화, 그 이후에 유통과 통신으로의 비연간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진 재산이 뭐 집안 전체가 뭐 1,000억 달러네, 뭐 1,100억 달러. 야, 완전 SK인데. 거기 뭐 완전 SK. 집이 빌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네네네. 100 몇십 미터짜리 이제 그 커다란 빌딩에 자기 집안채다. 일가만 살고 있습니다. 100층을요? 네. 빌딩이 그러니까 집이에요. 높이가 자기 100 몇십 미터고요. 한 채. 층은 20 몇 층입니다. 각 층마다 층고가 되게 높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문바이 출장 갔을 때 멀리서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뭐 100 몇십 미터 높이인데 층수로는 20 몇 층인가 30 몇 층밖에 안 된대요. 저도 바깥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세상에.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고 기업도 역시 이제 구자라트 출신입니다. 아다니 그룹만큼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부정부패나 아니면은 정경유착의 뭐 비난이나 이런 거는 받지는 않는데 네. 요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 살짝 인도의 기업이나 인도의 산업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뭐 우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두 개의 표를 보시면 이게 무슨 표냐면 인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탄소. EU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선진국이 많이 배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연코 개도국이 많이 배출합니다. 공장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 미국 제외하고 중국, 인도, 네. 러시아, 브라질 우리가 잘 아는 개도국이 엄청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건 민간 NGO에서 집계한 건데 저는 이 글씨가 표, 작아서 모르겠는데 제일 밑이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제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게 이제 표로 설명을 드리면 예. G20 나라의 그 말하자면 이제 증권 거래소를 쫙 한번 이제 순서를 세웠는데 어떤 순서로 세웠냐면 각 증권 거래소에서 탑 100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를 가지고 쭉 순서를 세워본 거예요. 맨 끄트머리부터 보면은 이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러시아인가요, 브라질인가요?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뭐 지금 안고 있는 막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죠. 빈곤 퇴치하고 산업화하고 예. 가야 될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요걸로 이제 대충 보여지는 거죠. 그 한복판에 누가 들어있느냐, 어떤 기업이 들어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다니 같은 인프라 만드는 기업, 거의 시멘트 만드는 기업, 아다니 그룹이 이제 안부자 시멘트라고 이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멘트 기업도 이제 M&A 네. 했거든요. 아다니 안바니.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글씨가 굉장히 다 작네요. 네. 왼쪽에 있는 게 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5개 산업 부문의 총 매출하고 수익인데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칼럼이 정유하고 석유 부문입니다. 매출하고 당기 순이익에서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아다니 그룹을 보셔도 그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 에너지, 유틸리티,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뭐 광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산화탄소를 드글드글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이 2개의 대기업이 껴안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2년 영국 이제 글래스고로 이제 날아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콥 26가 콥 26이 열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가운데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막 따지고 있는 분이 인도 환경부 장관인 부펜드라 야다브란 양반입니다. 네. 이제 뒤통수가 보이는 양반이 당시 콥 26 의장을 맡았던 영국 상공부 장관인가 했던 그 알록 샤르마라는 하원 의원인데 지금 뭘 저렇게 항의하고 있냐면 애초에 초안의 정상선언을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석탄 화력 발전을 퇴출한다, 페이즈 아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제일 앞장서 가지고 반대했던 게 인도였고요. 그 앞장서는 천병에 섰던 게 인도 환경부 장관 펜드라 야다브였습니다. 오른쪽 사진 오른쪽에 그 여성분 두 분이 뭐 그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거기 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표단인지 모르겠지만 저 여성 두 분의 눈빛에서 그 빡침과 짜증이 막 여기 화면 밖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인도 너네 정말 왜 이래라는 그 깊은 빡침이 여기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가 관철시켰습니다. 그거를 감축한다, 페이스 다운이라고 정말 맹탕 같은 표현으로 감축시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스위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 막 그런 몰디브 같은 이런 그 태평양 군소 국가들이 총회장에서 막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알록 샤르마 그 의장이 결렬이냐 아니면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선언문이 합의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가 본인이 그 압박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좀 이렇게 살짝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안타까운 이런 장면까지도 이제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저거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유럽 중심으로 한 국가들 입장에서 너무 화나는 일이겠으나 네.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이 그러면 다 당장은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 우리 보고 석탄 없애라고 하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가 대략 70% 정도, 그러니까 인도가 전력 생산량의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한테 석탄 주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죠. 주저앉아서 굶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 식민 종주국들의 전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짜증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인도가 바라보는 영국 내지는 이런 유럽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은요,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유럽에 있는 그 울창한 삼림 다 싹싹 베어가지고서는 다 떼고 그리고 질 좋은 그런 석탄도 아니고 막 갈탄 있잖아요. 브라운콜. 그렇죠. 그거 떼고 잔뜩 떼가지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해 놓고서는 200년 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인도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릴라이언스나 아다니 같은 그룹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인도 정부의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저항도 뒤에는 아다니나 이런 그룹들이 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도라는 기업이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될 그러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저기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정경유착이 아니어도 인도 정부 입장이라면 주장할 만할 건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당연히 비난하겠으나 네. 중국도 비슷한 스탠스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경유착이 아니어도 워낙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니까 그렇게 주장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뭐 아다니나 뭐 그 릴라이언스 그룹이 예. 막 석탄만 잔뜩 대고 막 이런 구시대적인 산업만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릴라이언스 그룹이나 아니면은 아다니 그룹 같은 곳이 뭐 다 합치면 한 300억 달러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다 투자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고 예. 실제로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도 당연히 구자라트에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태양광 발전소인 네, 거죠. 그래서 와. 저 태양광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파리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태양광 플러스 와. 풍력 발전소고요. 저거를 딴 곳도 아닌 콕 집어서 자기 고향인 구자라트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예. 25년부터인가 뭐 저기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가와트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와. 그래서 아다니 그룹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뭐 석탄 경제에 매몰돼 가지고서는 미래를 보는 눈을 잃고 막 그런 것도 정경유착에 막 아니군요. 빠진 그룹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음. 자기 나름대로도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도전이 있는지를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저것도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지구를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야, 근데 진짜 인도도 사이즈가 다르네. 뭐 한번 하면 야. 파리 시내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마포구 정도 사이즈거든요. 예. 마포구의 5배 정도 되는 데에다가 솔라 패널을 엄청 깔고 있습니다. 이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솔라 패널을 그러니까 그 생산 단가를 쫙 낮춰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효율이 좋은 솔라 패널을 만드는 나라가 인도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아, 중국을 제치고. 네, 중국으로부터 그거 수입하는 게 너무 지금 짜증이 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중국. 네.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네. 제약업계 얘기를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약업계에서도 인도 제약업계 1등을 달리는 기업도 하필이면 또 구자라트 출신 기업이거든요. 아하. 이 기업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세대 창업주가 저기 경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니시 마켓,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나 이런 그런 뭐 이렇게 살 빼는 약, 뭐 당뇨병 약 이런 거에 니시 마켓을 잘 잡아가지고서는 굉장히 빠르게 마켓 쉐어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요 선 파마스티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그런 구자라티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선 파마 같은 경우에 정경유착의 그런 뭐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기업은 좀 약간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총리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잘 나가고 인도 제약 있었어요? 업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던 아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기업이 아니고 다른 제약업계나 다른 제약업체 얘기를 하면서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여기 이제 그 PPT에 나와 있는 가짜 약 스캔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잠무 카슈미르는 물론이고 인도의 약들이 아프리카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뭐 감비아 이런 나라들한테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는데 한 2년 전쯤인가 인도 회사에서 만든 감기 시럽을 감비아에 있는 어린이들이 먹고 100명 넘게 죽었어요. 갑자기. 감기약 걸려? 코프 시럽을 먹었는데 예. 우리도 이제 어린애들 알약 못 먹으니까 감기 시럽 시럽 마시죠. 주잖아요. 예. 100명 넘게 그냥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거기 그 약이 들어가선 안 될 물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약이었던 거죠.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무슨 뭐 세상에. 솔벤트가 들어가 있었다나 뭐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요거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인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제약업체를 포함한 산업계가 집권 여당인 BJP나 또 야당한테 얼마나 정치 자금을 줬는지가 정보가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정치 자금을 많이 준 업체들 이름에 제약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리베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를 그러니까 인도의 가짜약은 진짜 굉장히 유명한데 워낙 제약 산업이 크고 발달되어 있는데 가짜약들이 워낙 많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게 일종의 품질 관리나 규제가 훨씬 헐겁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로비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이제 연방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주 정부의 책임으로 하부 위임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공중보건,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A라는 주에서 가짜 의약품에 의해서 뭐 사망 사고나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요 주의 주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수색영장을 그걸 만든 B라는 주에 제약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B라는 주의 그 약품을 심사한 주정부 식약청에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주리스딕션이 다르니까 제대로 영장 집행도 잘 안 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나라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나라는 아니어도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경원시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주정부의 책임이라든지 권한의 문제, 그 다음에 주 사이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 제약업계의 오래된 나쁜 관행이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약을 4개 사면 그 중에 1개는 반드시 가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USTR, 미국 상무부가 좀 옛날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사를 실제로 했는데 정말 4개 정도 사는데 그 중에 1개는 꼭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냈고 심지어는 맨 밑에 있는 거를 보면 뉴델리에서도 수도인 뉴델리에서도 깽 조직의 뒷받침을 받는 조직적인 가짜약 제조 업체와 유통망이 적발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갱 조직까지 붙어가지고서는 이 제약업계가 저런 장난을 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인도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제약업계를 향해 있는 거죠. 참 어마어마하네. 예. 끄트머리로 이제 뭐 마지막 가면서 뭐 정경유착 얘기하고 대기업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찌 보면 인도 기업 아니면 인도 사회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의 도전 이런 거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인 도전, 좀 더 체계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23년도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그 부패 지수거든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PPT는요 앞으로 선형 크리에이티브에 꼭 부탁해가지고 좀 예쁘게 좀 만들어서 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전 세계 한 180개 나라 중에서 한 93등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가. 비슷한 부패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뭐 수리남, 뭐 모잠비크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상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 표를 이렇게 선으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 않고 그냥 90등 내외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제 부패 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해상도가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사업 수행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인도가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하기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거를 이제 낸 건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창업을 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재산권을 어디에 등기하고 등록하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거나 하는 부분과 물리적인 뭐 전기 끌어오고 뭐 돈 빌리고 하는 요런 거랑 요 2개 사이에서 전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도. 이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인도가 그냥 사업하기 어렵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인사이트가 아니고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보려면 요 전자가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 처음에 창업할 때 창업하는 거, 재판 가는 거, 조세 내는 거, 그다음에 뭐 재산권 등록하는 거 이런 거 다 관을 상대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인도에서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는 서베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전기 끌어오고 물 끌어오고 대출을 받고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등수가 높아. 180개 국가 중에 27등, 22등, 막 25등 막 이래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요거는 136등, 154등, 115등, 163등 이런 식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인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인도에 있는 토착 기업들도 사람 상대하고 관 상대하고 어떤 법령이나 제도를 상대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뭐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제도가 어렵고 운영이 자의적이면 바로 여기서 또 부정부패나 이런 게 싹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주제로 또 수미상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뭐 지금도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고 예전에는 더 심했고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사실 기업과 정치권의 결탁은 늘 어느 나라나 조금씩은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있는 네. 건데 그게 인도의 경우는 저 정도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 우리도 그랬고 원래는 저렇게 해서 또 경제 발전하다 보면 또 좀 투명해지고 하는 거야.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제가 나라 간 비교는 뭐 제가 뭐 근무 경험이나 이런 게 사실 뭐 인도에서만 4년 근무했고 다른 나라를 근무해 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예. 비교는 잘 못 하겠는데 예. 뭐를 제가 약간 느꼈냐면은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이 그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예, 고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긴 하는데 워낙에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뭐랄까요 좀 치여 있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한두 명, 두세 명의 공무원이나 공무원 집단이 이 부정부패를 이제 야금야금 개선되긴 하는데 그거를 고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를 한 4년 정도 거기 살면서 좀 그렇게 좀 약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굉장히 개선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그런 부정부패의 그런 시스템이나 거버넌스를 그런 청렴한 한두 명의 똑똑한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기업가들이 깨쳐나가는데 굉장히 힘겨운 어필 배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경유착 하면 성과가 기업의 성과가 나는 서로 그런 구조니까 그렇죠. 안 하면 바보가 되고 야 할 거면 더해 더 베팅 세게 베팅해서 그럼 더 많이 벌면 더 기업이 커지면 더 못 건드리고 이른바 대마는 못 죽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화가 달라져야 좀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지. 네, 요거는 좀 굉장히 센 표현이어서 요거는 아마 나중에 편집해서 자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해주십시오. 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아 센 교수하고 장 드레스 교수가 2013년도에 Uncertain Glory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예. 굉장히 센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예. 인도를 뭐라고 딱 하냐면 제가 너무 그 표현이 세서 제가 원문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도는 unique cocktail of lethal 치명적인 lethal divisions and disparities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칵테일인데 그 칵테일의 두 개의 원료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분열, 디비전, 그리고 disparity, 차별. 분열과 차별이라는 거를 버무려 가지고 만든 전 세계 그것도 아주 지독할 정도로 버무려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칵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인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심한 표현이겠지만 하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회자되고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로 심한 차별과 분열과 부패를 딛고 기업이 성장하고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려면 안타깝게도 정경유착이나 이러한 독소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관적이고 좀 쓸쓸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인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항상 떠오르고 분열과 차별을 네. 어떻게 극복하면서 가고 있는가 네. 인도가. 알겠습니다. 그 오늘 해주신 얘기는 부장님이 쓰신 저 진격의 인도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그 네. 요거 책 나온 이후에 또 제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사보자. 요거는 인도 계실 때 쓰신 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있으면서 썼고요.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제가 겪었던 얘기,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또 조사했던 얘기 그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진격의 인도 책을 사보시는 걸로. 저희 책 안 팔리면 또 부장님 안 나오십니다. 네, 이런 책은 좀 사줘야 된다. 진격의 인도.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야 그냥 유착이 딱 되는 거지. 자, 수출입은행 김기상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